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하면 정석, 금융정석 김정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장이죠. 부동산 펀드 영업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동산 펀드 영업 실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살펴볼 거냐라고 하면 바로 부동산 펀드의 종류들입니다. 부동산 펀드의 종류들. 그래서 어떤 투자하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이라고 이제 법규에서 배웠잖아요. 부동산 관련 권리에도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 실물에도 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부동산 관련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서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죠. 분류를 해서 거기 이제 그 투자 대상에 따라서 또 그러면 이제 특징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종류별 위험 및 점검 사항. 점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펀드별로 거의 하나씩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고 종류 구분하는 시험 문제, 그리고 이 위험 및 점검 사항. 요거 이제 구분하는 또 시험 문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구분에 관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동산 펀드의 종류 및 특징, 그리고 그 같이 보면서 위험 및 점검사항까지 한꺼번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실물형 부동산 펀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업 실무에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려고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이제 시험 문제 형태가 뭐냐면, 저 실물형 부동산 펀드의 종류가 아닌 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실물형 부동산 펀드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임대형, 이게 실물형이죠. 왜? 부동산 실물이 있어야 임대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임대형하고 다음에 계량형 있고요. 리모델링해서, 그죠? 파는 거, 리모델링해서 팔거나 또 임대 주거나, 다음에 개발형, 아예 이제 짓는 거죠, 그죠? 짓는 거 개발형.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임대형, 계량형, 개발형 있으면 하나 또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뭔가 머릿속이 정지된 것 같은데요.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계량형. 경공매형. 와, 이 중요한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을까요? 경공매형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 이제 경매, 공매에 참가해가지고 따내가지고 싸게 사서 이제 다 처리하고, 그죠? 그다음에 제값으로 파는 요거 경공매형. 이렇게 네 가지 형태. 아니면 이제 매매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요게 이제 실물형이다. 부동산 실물 가지고 하는 거다. 근데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대출형이라든지 뭐 증권형이라든지 뭐 재간접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물형이 아니겠다, 그죠? 뭐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실물형 부동산 펀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아니면 뭐 부동산 펀드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다 이제 이런 거 이제 구분하라는 문제거든요. 요거 일단 제일 먼저 시험 문제에 대비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임대형 부동산 펀드인데 우리가 이제 이 리츠와 가장 유사한 형태가 바로 이 수익 구조가 유사한 형태가 바로 임대형 부동산 펀드.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 그냥 모르겠고 리츠와 가장 유사한 형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전자.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낸 거겠죠. 다음 부동산 펀드의 종류 중에서 리츠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답은 임대형 부동산 펀드, 임대형 부동산 펀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츠 영어로 나올 수도 있죠. REIT 소문자 S 이렇게 씁니다. 리츠. 자, 그러면 이제 1번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수익성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게 되겠다. 수익성 부동산. 바로 상가라든지 오피스 빌딩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빌딩, 상가 또는 오피스 빌딩.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이런 주거용 부동산은 금액도 싸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도 투자에 많이 참여하고 하니까 막 치열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힘든 좀 금액이 큰 부동산 펀드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수익성을 좀 높여 올릴 수 있는 상가, 오피스 빌딩 이런 거에 주로 투자한다.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에 주로 투자한다. 그래서 주거형 이러면 이제 틀립니다, 그죠? 수익성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고, 두 번째. 임대소득. 당연히 이제 임대형이니까 이제 사가지고 임대 주겠죠. 그래서 월세 받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데, 당연히 임대형 부동산이라도 보고 이제 시장 경기에 따라서 이제 괜찮다, 좀 고점이다, 팔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팔아서 매각 차익도 누릴 거다, 그죠? 그래서 임대소득 플러스 매각 차익을 획득하는 걸 주 목표로 한다, 뭐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임대소득만을 또 틀린 문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임대형 부동산은 매각 차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다, 둘 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형 부동산 펀드를 투자했을 때, 투자하려고 할 때 투자자가 어떤 위험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점검 사항은 당연히 이 위험들을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잖아요. 그죠? 가장 큰 건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임대형에서 공실률이다. 임대 수익의 가장 타격이 바로 빈방이죠, 빈방. 그죠? 빈방 많으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빈방 얼마나 많으냐, 이거 점검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또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부동산 자체의 어떤 특징으로 있을 거고, 그죠? 어쨌든 공실률 체크해라. 그리고 이제 뭐 방이 꽉 차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임대료 연체.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임차인들, 얼마나 이제 좀 돈을 잘 내냐, 잘 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임대료 연체 부분도 이제 잘 점검해야 되고 위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입 관련 비용. 이거 이제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돈을 좀 많이 빌렸어. 그래서 이자를 이제 막 내는데 이제 금리가 또 올랐네. 지금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 부담이 커요. 근데 월세가 좀 잘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자 주다가 이제 꼬꾸라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관련 비용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제반 경비. 내가 이제 이 빌딩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제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이거 유지 관리하는데 업체에 맡길 거냐. 또 이제 그러면 경비 이제 분들도 써야 되고, 뭐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뭐 등등등 해서 막 계속 시설 유지 보수, 엘리베이터 막 이런 것들 다 해야 돼. 그런 경비가 만약에 엄청 많이 든다. 그러면 이제 또 골 때리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게 어떤 형태냐. 다음 중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위험 및 점검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래 놓고 뭐 예를 들어서 4번 인허가 위험 이렇게 이제 넣어 놓는 거지. 그럼 답은 이거죠. 왜? 임대형 부동산은 이미 지어진 부동산일 거 아닙니까? 내가 임대를 준다는 소리는. 그죠? 근데 인허가를 받는다?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개발이라든지 대출형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계량형이라든지 그런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시험 문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죠. 딱 읽어보면 딱 느낌이 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잘 나온다. 자,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까지 다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맞죠? 자, 관련 수익 하락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부동산 임대형 부동산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하락할까? 당연히 공실률이 높아지거나 차입 관련 비용이 많아집니까? 이자를 많이 내야 되면 당연히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싸지면 이제 뭐 경쟁이 치열한다든가 경기가 안 좋다든가, 그죠? 그러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료라도 낮춰야죠, 그죠? 임대료 하락.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펀드,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수익을 하락시키는 요인들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거, 향후 부동산 시장 환경 그리고 가격 동향.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뭐 좀 안 좋다 이러면은 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꾸준히 내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임대형 부동산 펀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개량형 부동산 펀드,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 후 이제 용도 변경, 원래는 뭐 그냥 주택이었는데 상가 건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용도 변경, 아니면 이제 리모델링, 이제 개보수 해가지고, 그죠? 뭐 층고를 좀 더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임대 후 매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 말 그대로 이제 개량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개량형에서는 개량에 소용되는 비용이 당연히 향후 이제 기대되는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보다 어떻게 작아야 되겠죠. 개량에 소용되는 비용이. 그래야 개발할 거 개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에 가장 먼저 체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가 돼버리면 뭐 이건 밑지른 장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허가 절차. 인허가. 여기 이제 개량형은 또 인허가가 필요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요걸 내가 이제 한 층고를 5층 더 올리려고 한다. 그런데 뭐 이제 고도 제한에 걸린다든지 뭔가 이제 걸린다면은 그런 것도 이제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사이에 부동산 펀드에 있던 자금은 그냥 은행 뭐 보통 예금이나 이런 데 묶여 있는 거죠. 그럼 수익 발생을 안 해, 그죠? 거의 수익 발생 안 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 만약에 내가 이게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 넣은 상태다라고 하면 이자는 계속 나가고 그죠? 사업 진행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 관련해서는 잘 체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계량형이니까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이게 좀 덜하겠다 그죠? 덜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요즘에 우리 뭐 공사하다 보면은 옆에서 뭐 먼지가 많이 나네 시끄럽네 하지 마라 하면 막 민원 넣고 막 이러면 공사가 중지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량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요건 뭐 시험 문제 무조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많죠? 보시면 많습니다. 자, 경공매형. 이제 부동산을 경매나 공매에 참가해가지고 저가에 취득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경매랑 공매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는 그거 공부할 필요는 없겠다고요. 효율성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는 이제 경제란다. 경매는 요즘에 참 막 그냥 나옵니다. 말이 그죠. 헛소리가 있다. 자,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내가 갚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강제 압류 들어오는 그런 형식. 그게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 그리고 이제 강제 처분해서 자기 재산 충당에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공매는 내가 이제 세금을 안 냈어. 그래서 국세청에서 나한테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팔고 이제 세금 충당하는 그런 형식이 이제 공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뭐 세부적인 건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지 맙시다. 시간 오래 걸리니까. 경매, 공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일단은 이제 저가에 취득하죠. 일반적으로 경매, 공매 장점은 그거죠. 물론 이제 뭐 인기 있는 부동산은 그 정상가를 초과해서 감정가를 초과해서 낙찰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싸게 사서 이제 얽힌 이제 그 권리 분석이라고 한다 그죠? 얽힌 이제 그 안에 세입자 있으면 세입자 이제 이사비 뭐 이렇게 대충 협의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럼 다시 이제 좀 이게 이제 물린 것들 채권자들한테 대충 이렇게 다 풀고 채권자는 사실 뭐 이제 경매 낙찰되면 이제 서로 이게 하면 이제 끝이다 그죠? 깔끔하게. 그래갖고 이제 명도 문제가 사실 제일 크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만약 세입자가 있다면 다 보내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결해서 이제 뭐 다시 팔던가 아니면 뭐 임대 주고 뭐 하던가 뭐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해결해서 매각하던가 임대 후 매각하던가 경공매형이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를 가치 투자형 펀드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도 가치 투자, 저평가된 것들 찾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저가의 취득이니까 가치 투자형 펀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가치 투자형 펀드에 가장 가까운 거 경공매형 찾아내면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전 불특정형 방식이다. 사전 불특정형 방식. 그 영어로 하면 블라인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애초에 이 펀드를 설정할 애초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지 정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전 불특정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펀드들은 사전 특정형. 대부분의 펀드들은 사전 특정형. 그래서 이걸 프로젝트형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펀드라고 하거든요. 사전 특정형.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지가 미리 정해져 있는 데 반해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왜? 어떤 부동산을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 아직 내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좋은 물건에다가 들어가서 또 낙찰받을 수도 있고 낙찰 못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지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중 사전 불특정형, 다음 중 가치 투자형 펀드 가장 가까운 거. 답은 무조건 경공매형. 어렵지 않죠. 풀 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블라인드형. 자, 다음에 이제 위험 및 점검 사항입니다. 자, 보면 시장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다라고 한다면 투자 물건 미확보가 지속된다. 투자 물건 미확보가 지속된다. 그러면 당연히 펀드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왜? 펀드 내 자금은 다 그냥 은행에 묶여 있으니까 은행 예금에 묶여 있을 거니까 수익률이 하락, 은행 예금 수익밖에 안 나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리 분석 등 법적 문제 처리 시간이라든지 비용 이 과다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질 거고요. 시간이 길어지면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경공매 부동산 펀드의 특징 중 하나가 운용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하죠. 이 경공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잘 알아야 될 겁니다. 다음에 시장 과열 시 낙찰가율이 증가 위험이 있는 아파트 등보다는
이제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이 증가 위험이 있는 아파트들보다 왜 일반인들도 많이 투자하니까 업무용이나 아니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보다 양호한 수익이 가능할 거다. 이건 좀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일반인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비싼 거라서. 그래서 이제 주요 점검사항 이런 것들 점검하는 거다, 그죠? 주요 점검사항 보면 일단 첫 번째 운용 인력의 전문성, 특히 우리 경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운용 인력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된다. 방금 이야기했던 권리 분석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이제 경매 낙찰 받을 때 그 낙찰가를 쓰는 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펀드 규모의 적정성도 중요하다. 펀드 규모의 적정성. 왜? 너무 이제 펀드 내에 돈이 많으면 펀드 내 미운용 자금의 증가로, 그럼 이거는 이제 예금 이자율밖에 안 될 거니까, 그죠? 수익률 하락 위험이 있고, 또 그렇다고 펀드 규모가 너무 작으면 뭐 부동산 한두 개밖에 못 사면 집중 투자 위험이 있겠다. 그래서 좀 펀드 규모도 좀 적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점검해라. 다음에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용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거 좀 잘 점검해라. 왜? 사전 불특정형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지도 모르는데 투자자들을 이제 유인하려면, 그죠? 뭔가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계획을 보여줘야 투자자들이 그나마 믿고 자기 돈을 투자하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또 이게 중요하다. 잘 점검해야 된다. 다음에 펀드 관련 비용의 적절성. 또 너무 비싸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할 때 펀드 관련 비용의 적절성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용 보수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또 너무 비싸면 안 되고 다 적절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점검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래서 펀드 관련 비용의 적절성, 그죠? 아웃소싱, 다 아웃소싱 줄 거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비용, 운용 보수하는 비싸면 안 돼. 까지 이야기했으면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개발형. 이제 부동산 펀드가 직접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펀드가 시행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시행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PFV 같은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법인 SPV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시공사한테 맡겨서 뭐 이런 추진하는 형태. 그래서 뭐 돈은 좀 빌리고 자금은 차입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또 이루어지죠, 그죠? 어쨌든 이 시행사의 역할을 부동산 펀드가 맡는 개발형 부동산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위험 및 점검 사항 볼까요? 사업계획서 사전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개발이니까, 그죠? 우리 사업계획서라는 용어 앞에서 살펴봤다, 그죠? 그래서 추진 일정, 추진 방법 뭐 이런 것들, 자금 조달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제 추진하던 개발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펀드 원본 손실까지 위험하다. 위험하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다음에 사업계획서 내용을 해서 꼼꼼히 점검하자라는 부분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우리 사업부지 확보 여부죠.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업부지가 확보되었을 단계부터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죠. 애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그죠? 왜 사업 땅이 있어야 대출이 나오고 일단 인허가가 나오고 하니까. 중요한 거. 이제 우량한 시공사 선정 여부 중요하죠. 짓다가 망하면, 시공사가 망해서 공사가 딜레이되고 이러면 또 한도 끝도 없다, 그죠? 그래서 우량한 시공사. 그리고 또 이 시공사한테 뭐가 이제 책임을 맡기기도 할 거거든요. 준공에 대한 책임은 마찬가지로 당연한 거고, 책임 준공 당연한 거고, 어떤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한테도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량한 시공사 선정 여부 중요하면 요거 이제 대출형에서 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우량한 시공사 선정 여부, 다음에 인허가 여부, 그리고 사업성의 충분성, 사업성이 좋은지겠죠, 그죠? 사업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 개발형 부동산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이제 4가지 살펴보면 바로 이제 실물형 부동산 펀드 종류와 특징, 위험 및 점검사항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거의 한 3문제 정도 책 준비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출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펀드가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PF라는 말이 나오죠. PF라는 이야기. 이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업 금융은 말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금융은 신용 대출이나 아니면은 담보 대출이죠.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거리에 땅이 200평이 있어요. 땅이 200평이 있는데 요 땅, 평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라 쓰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뭐 한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이 있습니다. 요 사거리에 교통의 요지예요. 아주 중요한 땅에 제가 땅이 있습니다. 잊고 싶네요. 네. 어쨌든 660제곱미터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의 가치가 지금 이제 그 감정평가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감정평가액이 대충 우리가 이제 한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3천만 원.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얼마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평당 사실 3천만 원이라서 60억입니까? 그죠? 60억이다라는 거죠. 60억. 자, 이제 60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을 때 일반적인 담보 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LTV라든지 DTI라는 비율 이런 게 있죠. 그래서 LTV, Loan to Value, 가치 대비 대출. 그래서 이 LTV가 60%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의 이 금액의 60%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거죠. 담보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36억이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36억. 이런 식이 이제 담보 대출이죠. 아니면 신용이면 그냥 담보 없이 내가 땡기는 게 이제 신용 대출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DTI는 참고로 Debt to Income, 소득 대비 대출. 그래서 내 연봉이 얼마면 대출이 몇 프로까? 그러니까 만약에 DTI 비율도 60%다. 그럼 내 연봉의 60%까지만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상환 능력을 그렇게 보는 거다, 그죠? 자, 어쨌든 이런 건데 프로젝트 파이낸스, PF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지점장님한테 자, 제가 땅이 이렇게 있어요. 사거리에. 완전 시내입니다. 근데 건물을 지을 건데 건축사무소하고 이야기를 다 끝냈는데 건물을 지을 건데 10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10층까지 올릴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 내가 하나는 근데 뭐 우리 스타벅스는 우리 요 1층에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내가 다 끝내놨어. 그래서 1층에는 그런 것들 관련 넣고 2층, 3층은 이제 막 병원들 내가 넣을 거고 일단 병원들 넣을 거고 나머지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꼭대기까지 할 거다. 오피스텔 할 거다. 해서 여기서 월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나온다. 월 현금 흐름이 1억 정도 나온다. 그래서 월 현금 흐름이 2억 정도 나온다 합시다. 월 현금 흐름이 2억 정도 나오더라. 2억 정도. 그래서 2억 정도 나오니까 1년이면 24억이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월세가 24억. 24억이니까 요거 하면 이제 한 10% 했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는 그래서 보면 부동산의 가치는 한 300억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 300억 된다. 그러니까 이 300억이니까 왜 이 옆에 빌딩들도 똑같은 좀 비슷한 크기의 빌딩이 있는데 한 뭐 300억이 좀 안 든다. 근데 우리는 막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300억이다. 그래서 요거 지어야 되는데 한 300억 든다. 짓는데 300억 든다라고 예를 들어서 짓는데 300억 드니까 300억 빌려줘. 아니면 짓는데 200억 드니까 200억 빌려줘. 요게 이제 바로 PF라고 하는 거죠. PF. 그러니까 사업성,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파이낸싱,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이 지어진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가 이제 이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 사업성을 보고. 그런 펀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대출형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PF형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좀 설명이 됐을라나요? 그래서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대출 자금의 상환 재원으로 인식하여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 조달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담보 대출이 아니라 그죠?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돈을 빌려준다. 특징. 자금 공급 규모가 크다. 애초에 사업성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죠? 애초에 이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돈을 다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 규모가 크겠죠. 그리고 이제 비소구 금융이란 말. 제한적 소구 금융. 표현이 어려운데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 잠깐만요. 좀 지우고. 보면
비소구금융과 제한적 소구금융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도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이런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개발할 때 시행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PFV,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PF를 진행하기 위한 특수 목적 기구를 하나 설립해요. 따로 이제 법인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으로부터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사업을 시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제 시공사하고 계약을 맺고 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출발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이 아이의 이름으로, 이 아이 법인이니까 이 아이의 법인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주도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 시행사와 이 PFV는 또 별도의 회사란 말입니다. 얘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만약에 근데 하다가 얘가 망했어. 망하면 이 시행사가 관련이 있느냐?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야 임마 돈 내놔라고 시행사한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비소구금융이라는 소리예요. 비소구금융. 그런 의미에서 비소구금융. 시행사 입장 비소구금융. 그리고 아니면은 조금 뭐 할 수 있다. 제한적 소구금융이라는 거죠. 이 표현이고요. 다음에 이제 부외금융이라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와 PFV는 따로예요. 그래서 시행사의 재무제표와 이 돈을 빌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장부 밖에 그죠? 금융이다라는 거죠. 시행사 입장에서. 그래서 부외금융이다라는 PF는. 그리고 다양한 주체 참여가 가능한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시공사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채권자들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담보를 요구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다른 이제 어떤 이제 담보 이외에도 그죠? 뭔가 안정성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다 요구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시공사한테도 당연히 책임 준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맡기게 될 거고 그 이외에도 시공사한테 어떤 책임 준공, 뭐 책임 분양이라든지 그리고 혹시나 망했을 때 네가 좀 이렇게 뭐 들고 가라든지 뭐 네가 좀 부담을 해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공사한테 맡기고 일정 지분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시공사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시공사도 여기에 참여도 가능하고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권자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용 보강을 요구한다. 그냥 이 자체만으로는 프로젝트만으로는 좀 불안하니까 그죠? 신용 보강을 요구한다. 그래서 어떤 신용 보강이냐? 이건 당연한 거죠. 사업 부지에 일단 담보 설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땅을 담보로 잡고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시공사의 책임 준공 확약 약속받고 그죠? 다음에 지급 보증 같은 것들 지급 보증 시공사 네가 좀 지급을 보증해라는지 아니면 이제 뭐 채무인수 해라. 그리고 책임 분양하고 공사비는 좀 뒤에 받도 무슨 일이 생기면 공사비는 좀 뒤에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을 채권자들은 요구한다라는 거죠. 요구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험 및 점검사항. 이제 대출형에서는 결국 대출형 부동산 펀드도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죠?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니까 개발형 부동산 펀드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우선 개발 사업이 성공적이어야 하니까 자 2번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비해서 사업 부지의 담보권이 잘 설정되었는지 다양한 신용 보강 장치가 있는지 잘 체크를 하고 이제 부동산 경기도 잘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경기가 안 좋으면 짓다가 또 안 될 확률이 또 분양이 또 원활히 돼야 되는데 분양도 안 될 확률이 있으니까 경기 잘 체크해보고 그래서 점검사항 보면 사업 부지 확보 여부 그다음에 시공사의 신용평가 등급 얘가 잘 지어야 되고 얘가 또 하는 일이 많으니까 다음에 인허가 여부 인허가 당연하다 그죠? 개발을 하는데 인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 중요하죠. 사업성 당연하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딱 그죠? 개발형과 거의 유사하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을 빌려주면 그걸 지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충당하는 거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다. 대출형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로 시공사의 신용평가 등급은 일반적으로 트리플 B 마이너스, 즉 우리가 이제 투자 등급이라고 하죠. 여기 이상을 요구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더 높게 요구할 수도 있을 거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형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관련 증권에 그죠? 투자하면 증권형 부동산 펀드고
재간접형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면, 그죠? 펀드가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 재간접형 부동산 펀드가 되겠죠. 그래서 펀드 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대통령으로는 뭐 50%죠. 주로 글로벌 리치에 투자한답니다. 글로벌 리치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는 형태로 이제 운용 능력의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간접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과목에서 펀드를 분류했다, 그죠? 마찬가지 그 분류대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형태, 부동산 펀드에서 법적 형태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신탁 형태, 회사 형태, 그다음에 조합 형태, 막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신탁 회사 형태는 투자 회사,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자 회사, 투자 합자 회사, 투자 유한 책임 회사, 뭐 이렇게 있다. 투자 유한 회사 있고, 그죠? 조합은 합자 조합, 익명 조합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법적 형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탁형은 우리가 이제 계약 형태죠. 계약형. 신탁 계약을 맺는 거니까. 그래서 법인격이 있다 없다? 법인격이 없어요. 신탁 형태는, 그죠? 하지만 이제 회사 형태는 법인격이 있죠. 회사 당연히 법인격이 있고. 조합 형태는 나라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인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라고 봐요. 요런 이야기들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투자 대상 사전 특성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사전에 특정했다라고 하면 사전 특정형 프로젝트. 그래서 대부분이 이 아이가 되겠다. 대부분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와 같이 사전 불특정형,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것들이 또 있더라. 경공매형. 뭐라고 쓴 겁니까? 경공매형 펀드라고 쓴 겁니다. 못 알아보시겠지만. 네. 자, 그리고 이제 모집 방식에 따라서 공모와 이제 우리 사모, 그죠? 이제 불특정 다수 50인 기준으로 50인 이상의 자에게 50인 미만의 자에게, 49인 이하의 자에게 그렇게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대상 지역에 따른 분류. 국내 투자, 국내에만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집합투자 재산을 전부 국내에 있는 투자 대상만 투자를 하겠다. 국내 투자 펀드. 아니고 해외에도 투자하겠다. 여기에 투자하겠다. 일부 또는 전부를 펀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해외 투자 펀드라고 또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투자 대상 지역에 따른 분류고. 그다음에 이제 설립 국가, 이 펀드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국내에서 만들어졌느냐? 국내 펀드. 이거 이제 우리 영내 펀드라고도 하고. 해외에서 만들어졌다. 해외법을 근거로 해외에서 만들어졌다. 외국 펀드. 이거 우리 해외 펀드나 역외 펀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이제 설립 국가. 그래서 법령, 어느 법령? 그러니까 국내 법령에 따라서 설정 설립되고 국내 이제 감독기관에 이제 제재를 받는 그 이제 국내 펀드일 거고, 반대로 이제 해외 법령에 의해서 설정 설립되고 해외 어떤 감독기관에 의해서 감독받는 아이들은 우리가 외국 펀드라고, 해외 펀드, 뭐 역외 펀드라고 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구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2장 내용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어떤 이론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 투자의 기초 부분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정의를 내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부터 따라서 살펴보면, 자,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 어렵지 않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토지,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 그죠? 그래서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부동산을 바라볼 거냐? 학문적으로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부동산은 그 개념을 파악할 때 부동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측면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다양한 측면이란 뭐냐라고 하면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 유형적 측면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죠? 그 물리 기술적인 측면, 그래서 뭐 어떤 그 자연이라든지 공학, 건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무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경제 사회적 측면, 그래서 경제, 경영, 사회, 심리, 지리가 연관되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법률적 측면, 법, 행정, 정치, 사회 규범이 적용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측면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이해하자라는 부분이에요. 뭐 이걸 사실 여러분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그냥 이렇구나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일단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먼저 물리적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이해할 때 그 부동산 자체를 이제 자연물, 땅이니까 그죠? 땅이면 그 자연물 그죠? 그리고 어떤 공간에 존재하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것 등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물리적 개념이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 그리고 공중, 그리고 지중, 땅속 그죠? 요런 3차원 공간의 속성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이 3차원의 각 공간의 가격을 합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위치의 속성, 즉 입지라고 한다고 그죠. 사실 우리가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주거도 입지, 그죠.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죠.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내 땅이 저기 어떤 민통성 부근에 있느냐, 아니면 내 땅이 홍대 사거리 옆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그죠. 그래서 위치와 접근성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고. 그래서 그 선호도를 유발해서 가격을 발생시킨다라는 부분인 거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어떤 경제적 개념은 뭐냐라고 하면 이 부동산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 불패시나 내 그 개인의 가장 큰 자산,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산은 뭐가 차지해요? 부동산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 그래서 자산이자 또 그리고 우리 자본 이런 것과 더불어 이제 생산 요소이자 자본이자 소비재 등이다라는 거죠. 소비재다. 그래서 어떤 재산, 부의 증식을 가능케 하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실물 자산으로서의 속성. 그리고 토지라는 것은 그런 이제 생산 요소들 중에서 경제학에 있어서 그죠? 생산 요소들 중에서도 하나고. 그다음에 주택은 이제 내구 소비재. 그리고 소비자의 자본으로 인식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돈과 관련된 개념으로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법 제도적 개념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재산을 우리가 개개인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등기제도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게 내 거다라고 공통적인 사람,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왜 내 거기 때문에 그 내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유권 아니면 다른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많다, 그죠? 뒤에 보겠지만 그런 권리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다라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땅을 나눌 때 연속적인 토지를 인위적으로 구분한다, 그죠? 그래서 필지라는 걸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번지 이야기할 때, 그죠? 어떤 웬만하면 번지는 필지별로 되고, 그죠? 아니면 필지는 쪼갤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지라고 하는 건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이다. 그래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이제 토지의 기본 단위다. 그죠? 지적 공공장부, 공부는 공공장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이라고 한다, 그죠? 우리 정부의 각종 규제 대상으로서의 물건의 속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만 하면 우리 뭐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그죠? 지금 정부도 난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부동산의 특성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시험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이렇게 부동산의 특성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아니라 제가 잠시 착각했어요. 두 가지인데,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부동산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인문적 특성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제도적 특성을 우리는 인문적 특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할 때 토지도 있지만 뭐 건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만약에 간주할 때는 건물은 그 특성이 좀 우리가 이제 뒤에 언급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죠? 그거는 좀 배제하고 어쨌든 그냥 토지,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이제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좀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자연적 특성을 보면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이다라는 거죠. 땅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판과 판이 만나서 우리 그 지리학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겹쳐가지고 밑에 우리 멘틀이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땅은 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라는 거죠. 땅은 거기 그 땅 계속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땅은 용속성.
땅이 내구 소비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땅이 소멸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땅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구성, 불변성, 비소모성이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영속성이다. 그리고 부종성, 증가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 그 간척 사업에서 매립하는 건 용도가 바뀐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매립되어서 이제 그 내륙으로 된 거지 그게 이제 증가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용도가 바뀐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부중성입니다. 비생산성,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성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게 없는 거죠. 비동질성, 비대칭성. 그죠? 위치가 다름에 따라서, 입지가 다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별성. 이게 이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4가지. 잘 숙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인문적 특성,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다라는 거죠. 이제 어떤 땅이 주택이 지어져 있고, 어떤 땅에는 상가가 올라가 있고, 어떤 땅은 뭐 또 다른 게 들어와 있고, 그죠? 그런 용도의 다양성이고, 그다음에 합병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그죠?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필지의 개념, 그 다 우리가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필지로 구분하고 필지를 합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그래서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예를 위해서 제가 이제 뭐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제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요. 서울 사람인 줄 알았죠. 딱 서울말 너무 잘 써가지고. 어쨌든 이제 부산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이 이제 부산, 그때 이제 부산 직할시였죠. 그때 또 지금 광역시잖아요, 그죠? 부산 직할시 이제 북구 학장동이라는 곳이었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구 학장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사상구 학장동이에요. 사상구.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구였는데 지금은 사상구. 구가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요 가변성.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행정적으로. 그죠? 이제 제가 든 예시는 행정적 이제 가변이다, 그죠? 근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뭐 이제 위치의 가변성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인문적 특성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와 이제 사람이 이제 땅을 어떻게 이제 관련되면서, 그죠? 자, 요거 시험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이제 물건으로서의 부동산 소유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뭐냐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배타적인 권리를 우리는 이제 물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권의 본질은 일단 첫 번째 지배성, 지배하면서 이익을 얻으니까 지배성. 그래서 특정인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 거다, 내가 지배한다, 그죠? 그리고 배타성, 하나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물건만이 존재합니다. 일물일권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의 소유권은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또 우리 집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배타성입니다. 다음에 절대성,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한 절대, 우리 뭐 마이 프레셔, 그죠? 절대 반지처럼, 그죠? 절대성입니다. 그냥 야, 이 집은 내 거 이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그렇게 주장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건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물건의 그래서 효력, 우리 일반적 효력 보면 이제 우선적 효력입니다. 요거 이제 문장들 좀 잘 봐두시면 물건 상호간에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는 소유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이후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먼저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물건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이 이제 임차권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물건, 소유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 소유권이 우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먼저 성립되었던 간에, 그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이제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 임차권의 경우에는 이제 채권이 물건과 동일하게 이제 적용돼 가지고, 그래서 뭐 전입 신고를 하고 이제 전입 일자에 이제 그죠? 이제 도장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라는, 그러니까 확정 일자를 받고 전입 일자, 확정 일자를 받고 하라는 게 이제 채권이지만,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물건과 동등하게 겨룰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물권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물권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물권의 종류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소유권과 제한 물권입니다. 자, 이제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뭐냐?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을 때 부동산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죠?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소유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제한 물권은 뭐냐? 이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이제 그러니까 제한적인 물건이라는 거죠. 그죠? 물건의 어떤 효력 중에서 뭔가 하나는 제한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한 물건이에요. 어쨌든 소유권부터 먼저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표는 물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 지하실도 그렇고 그죠? 지하실 만들어도 그 땅에서 그죠? 내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공중과 지중에서의 타인의 이용을 금지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에 미치니까 그거를 벗어난 곳에서의 어떤 타인의 이용은 금지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로 비행기가 저 위에서 지나간다고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는다, 그죠? 그래서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또 하나의 예로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광물, 그죠? 그거를 내 땅에 있는 곳이라고 해서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소유권은 일단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 제한 물건 한번 보면 되겠다고, 그죠? 제한 물건. 그래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부분적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물건을 우리는 제한 물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등기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다, 그죠? 등기 능력이 있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용익, 그러니까 사용과 이익이 가능한 거죠, 그죠? 사용과 이익이 가능한 거. 근데 내 건 아닌 거지, 그죠? 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처분할 수가 없어요. 사용과 이익만 할 수 있는 거지 처분할 수는 없어. 그래서 지상권, 남의 땅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 그렇다고 그 남의 땅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하고 이익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지상권, 지역권. 이제 남의 땅을 내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맹지예요.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절대 사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도로가 여기 있어. 그러면 요 길을 따라서 내가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어. 이 남의 땅이야. 이런 거 이용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지역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전세권은 우리 전세 사는 거 말입니다, 그죠? 그 어떤 주인이 있는 집을 내가 전세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그 집을 내 집처럼 사용하고 수익한다, 그죠? 그게 전세권이죠.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 이제 담보로 잡는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인 거죠. 유치권, 이런 거 길 가다가 가끔 좀 집 짓다가 망 거, 그죠? 상가 같은 거 짓다가 망 거, 그래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런 거 팻말 있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던가 이런 이제 건축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죠? 유치권. 다음에 이제 질권과 저당권, 우리가 이제 담보로, 그죠? 다 잡을 때 우리는 이제 담보권을 잡을 때 우리 뭐 저당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걸 우리는 저당 잡는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저당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증권과 같은,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증권을 담보로 잡는 걸 우리는 질권을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담보로, 그러니까 담보로 이제 사용되는 이제 그 물건의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질권,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잡으면 질권을 설정한다. 부동산 같은 걸 담보로 잡는 걸 저당을 잡는다. 저당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부동산 권리를 교환하고 상호 유리한 가액으로 가액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그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죠? 다음에 경제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이라든지,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공간 이용의 패턴 결정,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조절 등이 일어나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기구를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무형, 추상적이라는 거죠. 유형적인 시장일 수도 있지만 무형적인 시장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도 좀 중요하죠, 그죠? 시험에 대비하시면 일단 시장의 국지성, 부동산 시장은 무슨 이야기냐? 공간적 적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국한됨으로써 그 지역의 사회, 경제, 행정적인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인 거죠. 시장의 국지성, 그죠? 그 땅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제한 구역이 풀렸다. 그 땅에 그러면 그 땅값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국지성, 그 땅값만 오르지 다른 땅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거래 비공개성, 거래 사실이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관행이 있더라, 그죠?
도대체 옆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요즘이야 뭐 이제 그죠? 이런 거래 사실이 이제 크게 이제 공시되지만 좀 생각해보. 그래도 내가 앞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당장 뭐 이런 거 좀 알기가 힘듭니다. 또 이야기 잘 안 하죠. 우리 집이 얼마 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성.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가 거의 않으니까 뭐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죠? 이런 다른 데 있을 때 위치가 다른 데 있을 때 그래서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성. 그래서 가격이 협상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근데 아파트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죠. 1층 가격이랑 꼭대기층 가격이랑 중간층 가격이랑 그죠? 조망이 좋느냐 나쁘냐,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죠? 산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르잖아요, 그죠? 비표준화성. 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 그래서 앞의 특성으로 도소매 조직이 곤란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를 받을 뿐이다, 그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지. 그게 뭐 부동산을 파는 도매 조직이 있고 물건처럼 우리 그죠? 그러니까 마트가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 마트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요 공급의 비조율성.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을 증가시키기는 어렵다. 부동산 수요가 많다고 갑자기 뭐 부동산을 대량 공급할 수 있나요? 짓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새 아파트 짓는데 최소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매매 기간이 장기적이죠. 다음에 법적 규제가 과다하죠. 정부는 항상 부동산 가지고 뭐라고 하죠, 시장에서. 다음에 부동산 금융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죠? 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그죠? 이자 차이가 크니까 사람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죠. 뭐 이런 특징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동산 투자 구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 방식별 비교인데, 자, 부동산 투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죠? 내가 직접 투자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부동산 펀드와 같은 이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느냐, 그죠? 간접 투자. 그래서 부동산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 세제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 집합투자업자 전문가가 내 돈을 또 굴려주는 거니까 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상품의 다양성, 안전성 등으로 인하여 직접 투자보다 유리하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이렇게 읽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모와 사모, 공모와 사모. 또 부동산 투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모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주를 이루어 왔대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최근 공모 펀드 설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향후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공모 펀드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런 문장 읽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에쿼리와 뎁 투자입니다. 그래서 에쿼리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직접 투자,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뎁트는 이제 부채, 돈 빌려주는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의 속성에 따라서 에쿼리와 뎁 투자가 결정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시장 상승기에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에쿼리 투자. 그래서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개발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투자. 근데 이제 반대로 하락기에는 안정적인 뎁 투자. 그냥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애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자 수익을 얻겠다. 그런 투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안전한, 그러니까 얘는 좀 위험하다,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 기간이라든지 이제 투자 기간이 아무래도 뎁 투자보다는 에쿼리 투자가 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뎁 투자가 한 3년에서 5년이라면 에쿼리는 5년에서 7년. 왜? 내가 직접 땅을 골라서 거기서 지어서 이익이 나서 이제 월세 수익이 들어올 때까지 뭐 이때까지니까 에쿼리는 좀 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돈 빌려줘서 걔가 다 됐을 때 이제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 그죠? 그것도 기간이 좀 더 짧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투자 기구별 비교, 이제 부동산 투자 기구 한번 보시면 결국 부동산 투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죠? 내 입장에서 돈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그죠? 그리고 간접 투자는 다시 부동산 펀드와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로 또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는 그냥 바로 이제 에쿼리, 내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그죠?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지어진 걸 사가지고 내가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죠? 에쿼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다음에 부동산 펀드 같은 이제 간접 투자에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발하는 펀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물을 매입해서 마찬가지로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량해서 그죠? 리모델링해서 판다든지 그런 실물 매입 펀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데프트 투자하는 펀드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소위 이제 PF라고 한다 그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그 부동산 개발 사업하는 애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그런 이제 펀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리츠와 실물 매입 리츠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이제 빌려주는 거는 없는 거죠.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기구라는 게 나눠 보면 이렇다. 그래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펀드는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배운 이야기잖아요. 법규에서 배운 이야기입니다.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상품을 우리는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투자 신탁 형태더라. 그러니까 투자 신탁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투자 신탁의 형태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외부 다른 이제 업체들이 존재한다 그죠? 판매 회사. 그래서 그리고 운용회사, 신탁업자, 일반 사무관리회사 이런 다양한 이제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는 거는 이제 사실 부동산도 투자 회사 형태로 만들면 부동산 투자 회사잖아요.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설립 근거법이 다른 거죠.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그 관장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국토교통부 관리 감독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법상 투자회사니까 주식회사 형태더라. 그래서 주주총회, 투자자들은 그죠? 주주의 지위,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페이퍼 컴퍼니 형태거든요. 페이퍼 컴퍼니 형태이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 AMC라고 하는 곳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을 관리하고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이 핵심적인 회사죠, 그죠? 자산관리회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부동산 펀드와 리츠를 좀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근거법이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립도 그래서 금감원에 등록하는 방면에 투자 회사니까 발기 설립,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발기인들만이 이제 주주가 되는 그런 이제 발기 설립.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영업 인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법적 성격도 주로 이제 투자 신탁의 형태다 보니까 신탁 계약에 의해서 설립된다 그죠? 그런데 투자 회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그죠? 그래서 여기는 법인격이 없는 거죠. 부동산 펀드는 투자 신탁의 형태에서는 법인격이 없다 그죠? 그리고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는데 여기는 50억 원이라고 하는 최소 자본금 제한도 있다. 나머지 또 있는데 뭐 굳이 알 필요 없고 가볍게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여기 이제 투자 구분에서는 그냥 가볍게 크게 중요한 사항들 많이 없으니까요. 한두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의 이해 부분에서는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을 5단계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보시면 일단 투자 목표, 항상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에는 제일 먼저가 이제 목표 설정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목표를 일단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 목표. 그리고는 이제 제약 조건들을 이제 좀 파악해야죠. 제약 조건. 내가 돈은 얼마나 있느냐. 지금 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법적인 규제는 어떻느냐라든지 그런 제한 사항들. 뭐 과세 같은 그죠.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제약 조건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 환경을 분석해 본다 보죠. 지금 시장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본다. 내가 가진 돈은 얼마인데 부동산은 얼마짜리고 이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매도가액이라든지 예상 매도가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상 어떤 현금 흐름들, 그러니까 월세가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케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오케이가 났으면 어떻게 한다? 투자를 결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5단계다. 요 순서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순서 나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투자의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좀 단계별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투자의 목표 및 제약 조건에서는 목표라는 건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하냐라고 보니 일단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성 인식이다라는 거죠.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 불패시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소득 이득뿐만 아니라 자본 이득이 존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도 누려볼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이득이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더라. 그래서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그죠? 우리 부동산 가격도 물가 상승보다 지금까지는 거의 불패신하라고 한 이유가 물가 상승률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죠? 우리 집 가격이. 그래서 일반 물가 상승률을 좀 상회하더라라는 거죠. 뭐 아파트나 뭐 상가 뭐 이런 높은 이제 곧 빌딩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더라.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50억만 내 돈을 하고 50억은 빌렸다. 그죠? 50억은 빌렸다. 그런데 이 100억짜리 빌딩이 110억이 됐다. 그럼 사실 내 돈 100억으로 이 건물을 샀으면 어떤 10%의 수익률인데,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 내가 50억 내 돈이고 50억을 빌렸으면 실제로는 50억 투자해서 10억을 번 거니까 20%의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이런 걸 이제 레버리지 효과, 부채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죠.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담보대출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부채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채를 상환하면 이제 자기 자본, 그 집 재산 다 내 거니까, 그 집은 어차피 내 거니까, 그죠? 자기 자본 축적,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이유입니다, 그죠?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약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가 가장 그거죠. 큰 거죠. 투자 자금의 규모입니다. 내 돈이죠, 내 돈. 일단 투자 자금의 규모. 뭐 어쨌든 빌리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총 금액. 그래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부채 활용을 많이 한다. 그죠? 일단 내 돈이 없기도 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그죠?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부채를 활용을 하죠. 그다음에 유동성.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유동성은 낮더라.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거나, 그죠? 내가 사고 싶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뭐 주식하고 비교해 보면 쉬이 이해가 되죠. 다음 투자 기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장기더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그죠? 그래서 단기일 경우에는 높은 양도소득세. 또 요즘 같은 세상이, 그죠? 난리 난다, 그죠? 세금 폭탄입니다. 세금 폭탄. 그다음에 분석 및 예측 능력. 국지성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죠? 그 땅은 그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그죠? 멀리 있는 나는 잘 모른다. 그다음에 규제 및 세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부동산 투자의 제약 조건이니까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환경 분석입니다. 그죠? 투자 이제 환경을 분석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동산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미래에 내가 받을 임대료라든지, 그죠? 다음에 공실률, 다음에 그 이제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들이 예상을 벗어나서 기대 수익률로부터 편차를 갖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가격에서 멀어질 가능성. 그게 이제 위험인 거죠. 다음에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위험을 우리는 이제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른 위험. 그러니까 가격 변동인 거다. 그죠? 결국. 다음에 이제 법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각종 법적 규제의 변화에 따른 위험. 갑자기 이제 뭐 정부가 돈을 쪼아가지고 대출이 안 나온다든가 막 그런 식이었던. 그죠? 아니면 뭐 세금을 많이 물린다든가.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 우리가 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다라고 하지만 꼭 그러라는 법은 없다, 그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 변화에 따른 위험.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버리는데 그게 집이 못 따라간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금융 위험, 투자 수익 변화에 따른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못 갚아 버리는, 내가 부담하는 이자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죠? 왜냐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위험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장 환경, 그리고 이제 법적 환경, 그래서 또 사회 정치적 환경 등으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냥 시장 분석 정도만 우리가 가볍게 보면 부동산 투자가 산출하는 미래 납세 후 현금 흐름, 납세 후 현금 흐름. 결국 이제 내가 얻게 되는 거니까 수익 말입니다. 납세 후 현금 흐름. 우리 이제 AT, CT라고 하는 거죠. ATCF. 세금 납부 후에 애프터 탁스, 그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그래서 요거에 초점을 두고 투자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의 관계를 조사 검토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장 분석으로 투자자는 임대료, 공실률, 미래 가격 동향 등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적 환경 분석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회 정치적 환경 분석을 통해서 특히 대규모 개발의 경우 사회 전체의 공익과 관련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뭔가 큰 땅을 개발할 때는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이제 분석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읽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서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